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가재가 노래하는 곳입니다. 이 책은 아주 재미있게 읽어서 영화로까지 챙겨봤는데요. 오늘은 영화와 책을 서로 비교해 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영화도 아주 재밌습니다. 책을 읽어볼 시간이 안 되신다면 영화만 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원작이 소설인 영화를 볼 때 흔히들 소설이 낫다, 영화로 이 이야기의 세계를 구현하기에는 확실히 한계가 있다 등의 평가를 내리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감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설은 글자로 되어 있어 읽는 사람마다 그 글자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책을 읽다 보면 이 소설은 영화로 만들면 참 재미있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들 비슷한가 봅니다. 저도 책을 읽다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책은 대부분 영화나 다른 장르로 이미 만들어졌거나 만들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이미 뉴욕타임즈 180주 그리고 아마존 40주 베스트셀러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산 작품이고, 이 소설을 쓴 델리아 오언스는 동물 행동학 박사로 이미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쓴 야생속으로라는 책으로 큰 상을 받은 바 있는 준비된 작가입니다. 오늘 다룰 이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그녀의 첫 소설이지요. 소설을 읽은 뒤 영화를 보면 소설과 어디가 비슷하고 또 어디가 다른지 비교하며 보게 되는데요. 사실 책과 거의 같을 정도로 이 이야기는 썼더라고요. 책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다만 책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2시간 조금 넘는 영상에 담기에는 확실히 한계가 있긴 했습니다. 사실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기에 앞서 가장 궁금하고 기대했던 대목이 바로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습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습지란 1년 중 일정 기간 동안 얕은 물에 의해 잠겨 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는 땅을 말하는데, 수문, 식생, 토양이 그 성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모양과 종류가 다양하다는 의미인데, 내가 상상하던 습지는 왠지 스산하고 갖가지 알 수 없는 동식물들이 많은 데다가 언제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습지의 생태를 어떻게 화면에 담았을까? 실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습지는 어떨까? 하는 긍정의 호기심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비롭고 깨끗하며 때묻지 않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 내가 알던 습지의 모습이 싹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습지가 이런 곳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첫 화면이었지요. 그 어떤 자연의 모습보다도 아름답고 신비롭게 그렸고, 바다와 이어지는 길목은 과연 어떨까 상상이 힘들 정도로 오묘하게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남자의 시체가 발견된 것으로 시작하며,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힌 카야라는 여자의 삶을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여줍니다. 당시 미국은 흑백 인종차별이 심했었는데, 남부에 해당하는 노스캐롤라이나는 더욱 심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 카야라는 여자는 백인임에도 이른바 백인 거지라 불리는 계층이었으며, 아무도 살지 않는 습지에 사는 가난한 여자아이입니다. 카야가 어릴 때 처음으로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요. 교실에서 습지, 거지, 원숭이 등의 놀림을 받고 그 길로 뛰쳐나와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을 정도로 차별과 편견이 심한 시대이기도 했지요. 카야는 원래 가족이 모두 있었으나 어머니를 시작으로 언니들과 오빠들마저 차례로 집을 떠나게 되며 아빠와 단 둘이 남게 됩니다. 사실 다른 가족들은 난폭한 아빠를 피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탈출하기 위해 집을 떠난 것인데, 카야만 너무 어려 함께 도망가지 못하고 버려지다시피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빠마저 습지를 떠나게 되며 9살이라는 나이에 오롯이 혼자가 됩니다. 이야기 상대도 없었을 뿐더러 학교도 가지 않아 그는 물론 기본적인 생활 규범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오직 자연만이 그녀의 벗이며 선생이며 가족인 셈이지요. 그런 그에게 어릴 적 오빠와 함께 늘 마주쳤던 오빠 친구 테이트를 만나게 되면서 카야의 인생이 큰 전환을 맞게 됩니다.
먼저 그에게 글을 배우게 되면서 책을 읽게 되고 그동안 몰랐던 자연의 세계를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면서 그간 본인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얻은 자연 생태계에 자신만의 실험과 경험이 책을 만나 카야의 지식을 한층 올려줍니다. 이것은 후에 카야가 습지 생태 관련 책을 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카야가 습지에서 혼자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 또 다른 인물이 식료품과 잡화를 파는 가게의 흑인 주인인 점핑과 메이블 부부입니다. 이 둘은 차별이 심한 당시 흑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눈치 보며 납작 엎드려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영화에서는 이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지만 책에서는 카야를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며 그 역시 소외된 우리의 이웃이라는 아이러니를 구체적이고도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처지와 그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법정에 있는 현재의 카야와 과거의 카야를 교차하며 보여주는데 이러한 편집은 소설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방식이 몰입감을 더욱 높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서 카야는 초반에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모든 정황이 카야가 그의 애인 체이스를 살해한 쪽으로 맞춰졌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카야에게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었지요. 모든 마을의 배심원들은 체이스가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부도덕한 청년이라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으나 그의 배경이 되는 집안이 마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카야는 유죄 선고를 받고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인가 라고 걱정할 때쯤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묵묵히 카야를 믿어주는 그의 변호사 톰 밀턴은 차분히 그녀의 변호를 이어갑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습지에서 여자아이 혼자 성장해 온갖 편견과 무시로 점철된 그녀에게 붙여진 것은 카야라는 이름이 아닌 습지 소녀, 습지 괴물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시선을 파악한 그의 변호사 톰은 그녀의 편에 서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녀가 죽이지 않았음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초반의 분위기는 반전을 맞았고 사람들 역시 그녀가 습지 괴물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며 자연과학책까지 출판하는 꽤나 영리한 소녀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무죄 선고를 받고 다시 습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카야와 이제는 헤어지지 않기로 약속한 그녀의 애인 테이트. 이 둘은 결혼해 백발이 되도록 습지에 살며 자연을 연구하고 벗하며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책에서는 이후 이 둘의 모습을 꽤나 비중 있게 다루며 아름답게 묘사가 되는데 영화에서는 타임레스처럼 빠르게 보여줍니다. 책에서 나오는 테이트의 독백이 그간 카야에게 다가가지 못한 자신의 과거 반성과 변명이 담겨 있는 반면 영화에서는 그것들이 생략돼 있어 테이트와 카야의 깊은 관계를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테이트가 카야를 잠시 떠났던 데에는 테이트의 사정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갔거든요. 카야는 어릴 때부터 습지에서 혼자 자란 여자아이였습니다. 혼자 홍합을 따서 팔아 필요한 것들을 사서 생활했고 오직 습지의 벌레와 철새들이 유일한 친구였고 또 생태계에서 얻은 약육 강식과 원시적인 힘의 논리가 그의 삶의 모양을 만들었고 또 성장시켰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자연의 일부로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는 동물에 더 가까웠다입니다. 자연에게서 얻은 생존 방식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고 자연에게서 얻은 질서가 그녀의 삶을 이어주는 수단이었던 것이지요. 영화에서도 마지막에 체이스를 죽인 범인은 바로 카야임을 알려주는데 이러한 성장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그녀가 저지른 것이 살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만 책에서는 테이트가 진범이 카야임을 알게 되는 과정이 좀 더 드라마틱하고 극적이었다면 영화에서는 너무 싱겁게 끝나버린 느낌이었다랄까요? 책은 책대로 또 영화는 영화대로 읽을 거리 볼 거리가 충만했던 작품입니다. 오랜만에 영화와 책을 비교하며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